새벽 6시 30분이었어요. 서울 성북구의 한 지점 은행 앞에 이미 한 노인이 서 있었던 거죠.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낡은 등산복을 입고 손목에는 2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거든요.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들어가는 모습은 마치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듯 서둘렀던 겁니다. 창구 직원은 또 왔구나 하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김철수 씨, 74세. 지난 한 달간 거의 매일 나타나 큰 금액을 인출해가는 단골 손님이었던 거죠. 오늘도 500만 원 인출하시나요? 직원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빛은 어딘지 초조해 보였고 손가락은 계속해서 무릎을 두드리고 있었거든요. 통장을 건네받은 직원은 잠시 화면을 확인하고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8억이 넘게 있던 잔액이 이제 2억 남짓으로 줄어 있었던 거예요. 고객님, 혹시 실버타운 계약 관련해서 인출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큰 금액을 현금으로. 괜찮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김철수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던 거죠. 은행을 나온 후 평소 집으로 가던 길과는 다른 방향으로 향했어요. 동네 깊숙한 골목 쪽으로 들어섰거든요.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품에 꼭 안고 마치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듯 뒤를 돌아보며 걸었던 겁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동네 마트였어요. 평소 같으면 라면 1개, 우유 1팩 정도만 사던 그가 이번에는 달랐던 거죠. 쌀 20포, 각종 반찬거리, 생필품까지 무려 150만 원어치를 구매했던 겁니다. 마트 사장은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봤어요. 어르신, 이 많은 걸 어떻게 가져가실 건가요? 배송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가져갑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현금으로만 계산을 했던 거예요. 15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인데도 카드는 전혀 쓰지 않았거든요. 무거운 짐을 들고 나온 등은 더욱 구부러져 보였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던 거죠. 이번에는 약국으로 향했던 겁니다. 저 할아버지 요즘 이상해. 마트에서 일하는 김민수가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20대 후반의 그는 이 동네에서 3년째 일하며 김철수를 자주 봐왔거든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000원짜리 과자도 고민하시던 분이 갑자기 수백만 원씩 쓰시잖아요. 게다가 옷차림은 여전히. 동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옷차림은 정말 수수했거든요. 털이 빠진 등산복, 밑창이 다른 운동화, 10년은 쓴 것 같은 가방. 그런데 돈은 펑펑 쓴다는 게 이상했던 거예요. 약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고혈압 약만 사가던 김철수가 갑자기 각종 영양제와 건강식품을 80만 원어치나 구매했던 거죠. 약사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이거 다 드시려고요? 영양제는 적당히. 괜찮습니다. 얼른 주세요. 대답은 여전히 간단했어요. 하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던 거죠. 오후가 되자 동네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슈퍼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아저씨들이 모여 수군거렸던 거죠. 김 할아버지가 사기당한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말이에요. 아니면 자식들 빚 때문에 돈을 대는 건 아닐까요? 요즘 보니까 정신도 좀 이상해 보이던데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갑자기 돈 쓰는 패턴이 달라지더라고요.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누군가는 사기단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했고 다른 누군가는 도박에 빠졌을 거라며 걱정했던 거죠. 이런 시선들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갔던 거죠. 오후에는 생선가게에서 싱싱한 고등어와 삼치를 20만 원어치 샀고 정육점에서는 한우를 30만 원어치나 구매했던 겁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마지막으로 문구점에 들렀어요. 공책 여러 권과 펜을 사면서 잠시 멈칫했던 거죠. 계산대 옆에 놓인 사탕 한 봉지를 보더니 마치 무언가를 떠올린 듯 그것도 함께 샀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뒷모습은 더욱 쓸쓸해 보였어요. 무거운 짐들로 가득한 손에는 자잘한 상처들이 늘어나고 있었고 어깨는 하루 종일의 피로로 축 처져 있었거든요. 동네 청년 민수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걱정이 되었어요.
저 할아버지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누군가 도와드려야 하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새로 산 공책을 펼치고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결의도 엿보였던 거죠. 펜을 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글씨는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써내려갔던 겁니다. 방 한편에는 오늘 산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낡은 집 안에 어울리지 않게 쌓여있는 비싼 식료품들, 그리고 구석에 놓인 새 냉장고 하나. 모든 것이 수수께끼였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어제보다 더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어요. 6시가 되기도 전에 은행 앞에 도착한 거죠.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는지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거든요. 같은 창구, 같은 직원, 500만 원을 인출하는 것도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던 거죠. 돈을 받아들 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눈에 띄었거든요. 마치 시간과 싸우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고객님, 어제 인출하신 돈은 잘 쓰셨나요? 직원의 물음에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는 고개만 끄덕이고는 서둘러 은행을 나섰던 거죠. 이상한 건 김철수만이 아니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마트에서 일하는 민수는 어제부터 계속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올 시간에 맞춰 창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또 오시네. 마트로 향하는 모습을 본 민수는 동료를 불렀어요.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패턴이었거든요. 쌀 20호, 각종 반찬거리, 그리고 또다시 현금으로 계산. 하지만 오늘은 뭔가 더 이상했어요.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뒤돌아서서 라면을 10박스나 더 집어왔던 거예요. 할아버지, 이거 다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민수가 참다 못해 물어봤어요. 잠시 민수를 바라보더니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던 거죠.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자리를 비운다며 김철수를 따라 나섰던 거예요. 무거운 짐을 들고도 놀라울 정도로 빨리 걸었어요. 마치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해야 할 곳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동네 끝자락에 있는 작은 슈퍼였어요. 민수는 멀리서 지켜봤는데 그 슈퍼에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쌀을 사고 또 반찬거리를 사고. 그런데 이상한 건 물건을 산 후에 그걸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대신 그 무거운 짐들을 혼자서 들고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던 거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따라가 보니 거기에는 낡은 건물 하나가 있었어요. 간판도 없고 뭘 하는 곳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한편 은행에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김철수를 담당하던 박수진 과장은 점점 걱정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이상해요, 팀장님. 김철수 고객이 한 달째 매일 500만 원씩 인출하고 있어요. 박 과장은 팀장에게 상황을 보고했어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죠? 요즘 어르신분들 타겟으로 하는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팀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던 거죠. 보통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당황하거나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김철수는 오히려 차분해 보였거든요. 물론 손이 떨리긴 했지만 그건 뭔가 다른 종류의 긴장감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동네 곳곳에서 비슷한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며 같은 물건들을 반복해서 사고 있다는 거였죠. 슈퍼 사장 이 씨는 담배를 피우며 이웃들에게 말했어요. 이상해요. 정말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걸 사가시더라고요. 마치 여러 집에 나눠줄 것처럼. 설마 김 할아버지가 장사라도 시작하신 건 아니겠죠?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뭔가 급해 보이시던데요. 동네 사람들의 추측은 계속됐지만 정확한 답은 아무도 몰랐어요. 민수는 이틀 동안 관찰한 후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어요. 정확히 하루에 500만 원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사는 물건들은 모두 생필품이나 식료품이었어요. 사치품은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더 신기한 건 사는 물건들이 모두 여러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거였어요. 혼자 살면서
왜 이렇게 많은 음식을 사는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 항상 현금으로만 계산을 했어요. 카드는 전혀 쓰지 않고 오직 현금만. 이런 행동이 연일 반복되니까 동네 전체가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흘째 되던 날, 상황은 더욱 이상해졌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음식을 사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쌀 30호, 라면 20박스, 그리고 각종 반찬거리까지. 혼자서 들고 가기엔 너무 무거운 양이었어요. 그런데도 배송을 거부했어요. 힘들어하면서도 끝까지 혼자서 가져가겠다고 했던 거죠. 왜일까요?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걸까요? 민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수는 동네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정확히 뭐라고 신고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누군가는 이 상황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틀 후 오전, 성북서 지역경찰관 정민호 순경이 동네에 나타났어요. 20대 후반의 그는 신참이었지만 주민들의 신고에 성실하게 응하는 편이었거든요. 김철수 할아버지 말씀이시죠?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보이신다고요? 민수는 지난 사흘간 목격한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매일 500만 원씩 인출, 대량 구매, 그리고 정체불명의 건물로 향하는 모습까지. 정순경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피해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일단 며칠 더 지켜보면서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정순경도 확신은 없었어요. 뭔가 일반적인 사기 사건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거든요. 같은 시각, 동네 슈퍼 앞에는 상인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마트 사장, 약국 사장, 생선가게 아저씨까지 모두 김철수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거죠. 이건 분명 돈 세탁이야. 그렇게 많은 현금을 어디서 구하겠어? 마트 사장이 담배를 뻑뻑 피우며 말했어요. 아니면 차기단에서 시키는 일일 수도 있어요. 요즘 노인분들 이용해서 하는 범죄가 얼마나 많은데. 약국 사장도 우려 섞인 목소리로 동조했어요. 하지만 생선가게 아저씨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사기당하는 사람이 저렇게 차분할까?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오후 2시, 또다시 은행에서 나왔을 때 이번에는 정순경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같은 패턴으로 여러 가게를 돌며 물건을 샀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던 거예요. 마트에서 나온 후 평소보다 더 많은 짐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던 건 향한 곳이었어요. 평소 가던 그 정체불명의 건물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던 거죠. 정순경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도착한 곳은 동네 외곽의 낡은 주택가였어요. 거기서 놀랍게도 여러 집 앞에 음식들을 조용히 놓고 사라졌던 거예요. 뭐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순경은 혼란스러웠어요. 범죄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한 행동이었거든요. 한편 민수의 제보를 받은 동네 이장 박 씨가 집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혹시 위험에 처한 건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죠. 창문 너머로 들여다본 집 안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낡고 허름한 집 안에 어울리지 않는 대형 냉장고들이 놓여 있었거든요. 더 자세히 보니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장부 같은 것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박 이장은 중얼거렸어요. 냉장고들은 모두 새 것들이었고 안에는 음식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혼자 사는 노인이 왜 이런 것들을 준비한 걸까요?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수첩이 눈에 들어왔어요. 펼쳐진 페이지에는 뭔가 적혀 있었지만 창문 너머로는 자세히 읽을 수 없었어요. 다만 보호소, 요양원 같은 단어들이 희미하게 보였던 거죠. 저녁이 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거든요. 김철수가 실제로 뭔가 수상한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추측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냉장고가 여러 대라고. 그럼 정말 뭔가 사업하는 거 아니야?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어. 그렇게 많은 현금을 어떻게 설명해? 경찰에 정식 신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자신의 신고 때문에 곤란해지는 건 아닐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그날 밤, 김철수는 책상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따가워지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마트에서, 은행에서, 심지어 길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손은 여전히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긴장감 때문이 아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자신을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공책을 펼치고 오늘의 기록을 적었어요. 아동보호소 15만 원, 요양원 20만 원, 쪽방촌 25만 원. 숫자들을 적어가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도 될까? 사람들의 오해가 더 커지면 어떡하지? 다음 날 새벽,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서려는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동네 사람들 몇 명이 자신의 집 앞에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저기 나오시네. 누군가 발견하고 말했어요. 순간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시죠? 혹시 무슨 도움이 필요하시면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하지만 고개만 살짝 숙이고는 발걸음을 빨리 해서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뒤에서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뭔가 숨기고 있어. 저런 반응을 보면 확실히 이상한 거야.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었고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어요. 은행으로 가는 길. 평생 이런 시선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그는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과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걸까? 이렇게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면서까지 계속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오전, 은행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 달랐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가빠오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참았어요.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창구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는데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은행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괜찮다고 말하며 서둘러 나왔어요. 그런데 은행 문을 나서자마자 어지럼증이 밀려왔던 거예요. 잠깐 벽에 기대서 쉬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머리는 핑핑 돌고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그래도 발걸음을 떼야 했어요. 오늘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멈출 수 없었어요. 마트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물건을 고르는데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어요. 진열대가 흔들리는 것 같고 바닥이 기울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수가 놀라며 다가왔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인다며 걱정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그냥 좀 피곤할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계산할 때 더 심해졌어요. 돈을 세는데 자꾸 놓치고 숫자가 헷갈렸거든요. 150만 원을 내야 하는데 120만 원을 내고 있다가 민수가 알려줬어요. 정말 괜찮으시냐고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아닙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목소리도 떨렸지만 짐을 들고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위험했어요. 마트 앞 계단에서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했거든요. 정순경은 며칠째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어요. 명백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노인이 위험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오후 1시, 약국에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던 정순경은 깜짝 놀랐어요. 평소보다 훨씬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고 중간중간 벽에 기대서 쉬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잠깐만요. 정순경이 다가가자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눈빛이 불안해 보였고 손에 든 봉투를 더욱 꽉 껴안았어요. 경찰입니다. 괜찮으신지 확인해 보려고요. 요즘 몸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정순경은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요. 같은 시각, 동네 이장과 몇몇 주민들이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집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창문이 열려 있는 틈으로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거든요.
책상 위에 펼쳐진 수첩의 내용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햇살보호소 15만 원, 푸름요양원 25만 원, 쪽방촌 30만 원 같은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거 봐. 뭔가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이장이 수근거렸어요. 보호소, 요양원, 혹시 위장 기부인가?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쓰고? 아니면 이런 곳들을 이용해서 뭔가 사업을 하는 건 아닐까? 추측들이 난무했지만 모두 부정적인 방향이었어요. 선량한 목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오후 3시 생선가게에서 물건을 사려는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흘렀거든요. 생선가게 사장이 놀라며 의자를 가져다 뒀어요. 할아버지, 얼굴이 새하얘요. 119 구급차 불러드릴까요? 고개를 저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위험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조금만 더 버텨야 해. 겨우 일어서서 계산을 했지만 돈을 세는 것도 힘들었어요. 20만 원어치를 사려고 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지폐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의심은 더욱 커졌어요. 몸이 아픈 것도 뭔가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어서 심적 부담이 큰 거라고 말이에요. 저 상태로 계속 돈을 쓰고 다니는 게 정상인가요? 분명히 누군가한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나 협박 같은 거 말이에요. 아니면 본인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동네 사람들의 걱정과 의심이 뒤섞인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설명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저녁 무렵 정육점에 마지막으로 들렀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많은 양을 사야 했는데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문틀을 잡고 버텨야 했어요. 어르신, 많이 아프시네요. 오늘은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거라서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한우 30만 원어치를 주문했어요. 하지만 계산 중에 또다시 어지럼증이 왔고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정육점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 무거운 짐을 들고 걷는데 눈이 피잉하고 돌더니 발걸음이 휘청거렸고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아니야. 아직은 안 돼. 아직 갈 일이 남았어.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몸은 한계에 다다랐어요. 집까지 50m도 안 남은 골목길에서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쿵! 무거운 소리와 함께 쓰러졌어요. 들고 있던 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정성스럽게 산 음식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의식이 흐려지면서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내일은 꼭 해야 하는데 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어요. 의식을 잃은 채로 말이에요. 흩어진 짐들 사이에서 공책 하나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 안에 적힌 진실을 아무도 모른 채로요.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낯선 곳이었지만 어디인지는 금세 알 수 있었어요. 알코올 냄새와 기계음들, 그리고 링거가 꽂힌 손등의 차가운 느낌, 병원이었거든요. 몸을 일으키려 하니 온몸이 쑤셨어요. 얼마나 오래 누워 있었던 걸까요? 창밖으로 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벌써 하루가 지났나 봐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깨어났다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오셔서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대답하기가 힘들었어요. 지금 몇 시인지, 오늘이 며칠인지가 더 중요했거든요.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어제 못한 일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 준비해둔 음식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오후 3시쯤 병실 문이 열리며 몇 명이 들어왔어요. 민수, 정순경, 그리고 동네 이장까지.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뭔가 궁금해하는 눈빛도 있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정말 놀랐어요.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여전히 의심의 그림자도 남아 있었어요. 정순경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 하고 계신 일이 정확히 뭔지. 그 순간 가슴이 더 답답해졌어요. 이런 시선들, 이런 의심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없었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는 게 느껴졌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기를 당한 것도 범죄에 연루된 것도 아니에요. 그 돈은 제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74년을 살면서 폐지도 죽고 일용직도 하고 정말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에요. 8억이라는 돈을 실버타운에 들어가려고 모았던 거였어요.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8억이라는 금액에 모두가 놀란 기색이었어요. 그런데 계약을 앞두고 생각해보니 그 돈으로 나 혼자만 편하게 살겠다는 게 맞나 싶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제겐 자식이 없어요. 30년 전에 아들을 잃었거든요. 교통사고였는데 그때 제 마음에 큰 구멍이 생겼어요. 이야기는 계속됐고 모두가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 후로 혼자 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누가 날 기억할까? 내가 살았다는 증거는 뭘까? 그런 생각들을 말이에요. 한 달 전 실버타운 계약서를 받아들고 집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깨달았어요. 나 혼자 편하게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손을 떨며 물컵을 들었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남은 시간 동안 이 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쓰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겠다고. 정순경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그 모든 행동들이 네, 맞아요. 매일 500만 원씩 쓴 건 모두 기부였어요. 아동보호소, 요양원, 쪽방촌, 독거노인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들에 음식과 생필품을 전해드렸어요. 이장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그럼 왜 비밀로 하셨어요? 당당하게 하시면 될 텐데. 쓴 웃음을 지었어요.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었어요. 받는 분들도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고. 듣는 사람들은 모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죽고 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이름이지만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모두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6개월 전에 의사 선생님께서 길어봐야 2달 정도라고, 그래서 더 서둘렀던 거예요. 살아있을 때 다 나누고 싶었거든요. 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순경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저를 범죄자로 보실까봐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하고 싶었거든요.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정순경도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분을 의심한 제가 정말 부끄럽네요. 이장은 아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르신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의심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걱정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오히려 제가
동네에 소란을 피워서 죄송해요. 조용히 할 일만 하고 싶었는데. 정순경이 먼저 일어섰어요. 할아버지, 앞으로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시지 마시고. 민수도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함께 할게요. 할아버지 혼자서 하시기엔 너무 힘드시잖아요. 이장도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도 말씀드릴게요. 모두 함께 도울 수 있도록요.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손을 흔들었지만 이미 모두의 마음은 결정된 것 같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마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럼 제 마지막 소원이 하나 더 있어요.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제 이름이 아니라 모두의 이름으로 이런 나눔이 계속 이어졌으면 해요. 그게 제 진짜 소원이에요. 병실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마음 한편이 정말 평안해졌어요. 이제서야 진심으로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틀 후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라고 하셨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원 로비에 내려오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민수, 정순경, 이장뿐만 아니라 마트 사장, 약국 사장, 생선가게 아저씨까지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민수가 다가와서 팔을 조심스럽게 받쳐주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다가와서 안부를 물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약국 사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음이 찡했지만 손을 흔들어 괜찮다고 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대문 앞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우편함에는 동네 사람들이 써준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랐어요. 냉장고 안에는 동네 사람들이 가져다준 반찬들로 가득했고 거실 탁자에는 과일과 건강식품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혼자 있으실 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의논해서 결정한 게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하고 계신 일, 저희가 함께 하고 싶어요. 할아버지 방식대로요. 정순경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수첩이었는데 표지에는 나눔 일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조금씩 모은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할아버지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수첩을 받아들고 펼쳐보니 각 가게별로 기부한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마트 50만 원, 약국 30만 원, 생선가게 20만 원. 남들이 봤을 때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담긴 소중한 돈들이었어요. 약국 사장이 말했어요. 이제 할아버지 혼자 장 보러 다니시면 안 돼요. 저희가 번갈아 가며 함께 해드릴게요. 무리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새로운 방식의 나눔이 시작됐어요. 매주 토요일 오전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사고 함께 전달하는 거였어요. 첫 번째 토요일 아동보호소에 갔을 때였어요. 보육 선생님이 얼마나 놀라시던지요. 평소 혼자 와서 조용히 음식을 전해주던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여러 사람과 함께 온 거니까요. 할아버지, 이분들은 누구세요? 제 동네 사람들이에요. 앞으로는 계속 함께 올 거예요. 그때 보육 선생님이 환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들도 신기해하며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뜻하지 않게 이 일이 알려지게 됐어요. 보호소 원장님이 지역신문에 감사 인사를 올리면서부터였어요. 몇 달째 익명으로 후원해 주시는 할아버지와 동네분들 이라는 제목으로 작은 기사가 났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어요. 조용히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민수가 말했어요. 이것도 좋은 거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신문 기사를 본 다른 지역 사람들이 연락을 해오더니 자신들도 비슷한 일을 해보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죠. 한 달이 지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옆 동네에서도 비슷한 모임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 다음 달에는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좋은 본보기라고 서로가 나누는 문화를 더 많은 곳에 알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원칙을 지켰어요. 요란스럽게 하지 않기, 받는 분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을 담아서 하기. 토요일마다 함께 나눔 활동을 하면서 변화가 느껴졌어요.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보람과 기쁨이 있다는 거요. 사람들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 함께 나누는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다 라는 따뜻한 느낌. 의사 선생님께서 2달이라고 하셨지만 이상하게도 몸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많이 약하긴 했지만 마음이 평안해져서 그런지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졌어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준비하는 시간,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 그리고 함께 나누는 그 소중한 시간들이요. 할아버지,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진 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저녁,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8억이라는 돈이 제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 돈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 그것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는 거요. 사람들의 마음이 연결되고 나눔의 정신이 이어지고 작은 친절이 큰 감동으로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유산이었어요. 동네 아이들이 나눔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반갑게 인사할 때 상점 사장들이 오늘은 뭘 준비할까요? 라며 웃을 때 그런 순간들이 제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석 달이 지나자 이 나눔 활동은 동네의 자연스러운 전통이 되었어요. 새로 이사 온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됐고 심지어 어린 학생들도 용돈을 모아서 함께하고 싶다고 했어요. 토요일 오전 9시 마트 앞에 모이는 것이 이제는 동네의 일상이 되었어요. 날씨가 좋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날씨가 나빠도 꼭 필요한 사람들은 나와서 함께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동네가 정말 좋아졌어요. 이장이 말했어요.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죠. 제가 한 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창문가에 앉아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데 참 평안했어요. 골목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인사를 나누는 이웃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일상의 소음들. 이 모든 게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혼자일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로 보였어요. 함께 무언가를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소중한 이웃들. 가슴 한편에 따뜻한 기운이 도는 걸 느꼈어요. 아, 이런 게 행복이구나.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었죠.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작은 나눔들이 계속되고 있을 거예요. 8억이라는 돈은 다 써버렸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다는 걸 깨달았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인가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아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는 작은 친절, 작은 나눔들이 모여서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사연을 여기서 마칩니다.